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관련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노력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며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1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다음 주 서방국 대사들과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러시아가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러 고위급 실무회담 직후 벨기에 소 브뤼셀에서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나토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러시아와의 모든 대화는 상호성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따른 나토의 우려를 제기하고 나토의 유럽 파트너들과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나토 러시아 협의회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 러시아 측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 등 고위 관리들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어제 2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트위터에 이날 오전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로 접근하던 무인기 2대를 격추했다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에는 현재 미군과 연합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도 무장한 무인기 2대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다 격추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인기 공격 시도는 지난 2020년 1월 이라크 방문 중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피살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복수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무인기 공격 시도에 사용된 전술과 기술은 과거 미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사용해온 것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무인기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간 추측은 삼가하겠다면서도 실무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성을 고려할 때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백히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은 동부 시리아 내 로켓 발사 시설을 타격했다며 해당 표적은 인근 미군 시설 공격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항상 자위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에 전면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역 감염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힌 오늘 시안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5명으로 하루 전인 95명과 크게 대비됩니다. 세기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선제적인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즉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 정체를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첫 무력 시위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의 일입니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는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철도건설 착공식 인사말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위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대북 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군 동계훈련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자극할 만한 행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며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수요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 모호한 시기거든요, 지금이. 대화나 협력 어느 쪽에도 지금 뭔가 무게가 두어지지 않고 한국의 대선이라는 어수선함이 있고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교적 보이콧으로 뭔가 미중 갈등 구도가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또 있고 한미연합 훈련도 이제 사실 뭐 계획대로 가긴 가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고한 이제 한미 결정이 공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월, 3월 사이에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시기, 이 시기를 전략무기 실험의 타이밍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이중기준 철회를 노리고 이른바 도발의 일상화라는 전술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핵 전략 무기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외 환경과는 무관하게 자위력 발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이런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는 그런 행보일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지만 자신들이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또 중국이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 유엔에서 문제가 논의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정도는 중국이 그간 수용해왔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1월 중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신 센터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마무리하고 대북 협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부정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대남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을 체결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과거엔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엔 도발을 중단했지만 지금은 이중기준 철회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함께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확인되면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의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제재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want to add to that speculation. What I will say and what I will underscore i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 감소에 대한 의견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최신 노력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대북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hat end, we'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몇 달 동안 실시한 대북 정책 재검토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 말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this point repeatedly, bu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4일 VOA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홍현익 한국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원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홍 원장은 최근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증폭시킨다며
이는 미국의 북한 인권 보호 입장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재 완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해 핵무기를 동결시키거나 비핵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 등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외화벌이 활동에 일본 기업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이 첩보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변인실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 당국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외화벌이 활동에 일본 기업을 이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호남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 60대 남성은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돼 있으며 외국 투자를 관할하는 대외경제성 간부이기도 한 것으로 일본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유엔 경제제재 하에 있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일본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기관과 연계해 진상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가 핵을 보유한 채 체제를 완화하고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5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대화와 군사적 준비 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ll simply say that the quest for dialogue with the North must never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threats from the North. 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 in hand.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협상을 진행하며 그 결과로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미리 줘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관계자 등 한국 측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 조정과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주한 미 대사에 임명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퇴임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면서 정전선언은 여전히 훌륭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도 여전히 훌륭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 완화, 핵 보유, 미한 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가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KJU, Kim Jong-un's objectives. I believe that KJU wants four things. Sanctions relief, to keep his nukes, to split the U.S.-ROK alliance. 해리스 전 대사는 조율되고 실용적이며 해법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조건 없는 대화 제한 등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접근이라고 평가했지만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는 조건 없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훈련이 계속 약화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대화 재개에 준비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더욱 밀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to North Korea will fade. The opportunities of going back to negotiations so that they can become more.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제재 완화와 국가적 정당성 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협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영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쿼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 조약이 아닌 영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쿼드의 어떤 회원국도 다른 나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문지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no gatekeepers for the Quad. 쿼드는 2004년 쓰나미 대응을 위한 협력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부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 차원으로 격상했고 지난해 3월 첫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 백신과 신기술, 기후변화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비롯해 쿼드 확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지난해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수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약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주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상호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4일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양국이 동맹을 상호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Where we, both sides pledge to continue to develop the alliance, which we continue to believ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작전 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의외라고 반응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추측하거나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 2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서울에서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작전 계획이나 민감한 보안 문제와 관련해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VOA에 출연해 미한 군 당국의 새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엔 한국군의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등 일부 군사적 역량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작계 수정 문제를 두고 미한 군 당국 간에 이견 등이 있었다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과 관련해 그중 일부가 분명히 한국과 한반도에서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북한 문제는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드러난 당파적 논쟁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VOA가 2022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현안을 짚어보는 4차례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의 한반도 관련 기류와 주요 의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새해로 이월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새해 의결이 주목되는 안건은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와이주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 2년 전에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외교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계속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ime is not on their side. Now in their late years. 하원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은 시간은 이제 고령인 이산가족의 편에 있지 않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에서 처음 발의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도 의회 내 큰 이견이 없는 안건이지만 역시 상원에서 뒷전으로 밀려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부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새해에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두 법안 모두 대북 인도 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민간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주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에 국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안이 최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으려면 일단 적어도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끄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법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문제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광범위한 대북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미한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인데 모두 발의 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새해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회기 마지막 해인 새해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새해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표면화된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의회 내 당파적 논쟁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이었던 미 의회에서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극명하게 엇갈린 당파적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셔먼 의원 주도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30여 명의 하원 의원 중 2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약 한 달 뒤 공화당 측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영김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두고 이례적인 당파적 이견이 포출된 배경에는 2022년 대선을 앞둔 한국의 각 진영에서 정치인과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자문단체 등을 동원해 미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펼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는 1, 2년 전에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만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을 뿐 공화당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던 양상이 새해 계속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해 의회가 우선순위를 둔 대외 현안은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였고 전반적으로는 국내 현안에 의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별다른 대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한 배경입니다. 새해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상반기 성과에 대한 여론을 가늠할 첫 시험대인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긴장은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판결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 등에 대한 형사 사건부터 북한 억류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까지 올해 주목되는 판결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북한이 연관된 미국 법원의 판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버질 그리피스 씨 사건입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다음 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미국 국무부의 방북 허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방문하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약 100명의 북한인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재 회피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조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인과 검찰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가 북한을 방문하기 1년 전부터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점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을 시도했으며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연구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판사가 실제 얼마만큼의 형량을 부과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적 공방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사건으로 꼽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이후 약 10개월째 수감된 상태입니다. 문철명은 지난 5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과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관련 증거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해 본격적인 공방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문철명은 다음 달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사전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자산에 대한 미국 검찰의 일부 민사 소송들도 올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고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를 예고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에 대한 요청서를 법원에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이들 가상화폐 계좌들은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문제의 가상화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수천만 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18년 한국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억 3,433만 달러를 탈취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밖에 대북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도 올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이용된 기업 3곳의 자금
237만 달러의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 사무처로부터 궐석 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 현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북한 관련 소송도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북한에 700여일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는 2020년 북한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같은 해 북한 정권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이들 두 소송 모두 궐석 판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북한이 미국인 등에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은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 대한 배상금 23억 달러와 오토 원비어의 부모 5억 달러 등 약 37억 달러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판결 중에는 대북 제재 위반이나 북한의 위법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일원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그중 하나입니다. 안 씨는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BOA에 지난해 9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치 않게 결정이 많이 늦어져 의아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안 씨에겐 항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무장관이 신병인도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안 씨는 스페인으로 넘겨지지 않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직책이 4, 5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도 후임자가 1년 반째 임명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올여름 교체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공식 창구가 닫히고 관심도 더 낮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장하는 북한인권 특사 직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달로 꼭 5년째 공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자리 역시 전직 이정훈 대사가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장도 지난 2020년 7월 시나 펄슨 소장이 떠난 후 1년 반째 공석입니다. 게다가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제출과 3월 유엔인권이사회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한동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 후임자를 지명하고 8월부터 새 특별보고관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명목상 7월 말까지 직책을 유지하지만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49차 유엔인권이사회 보고 뒤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4일 BOA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할 중요한 자리들이 대부분 공석인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worried. I don't like it. I've spoken out on many occasions. 킹 전 특사는 이런 상황에 관해 많은 경우 목소리를 내고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 공석에 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임명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업무를 파악하는데 적어도 여러 달 걸릴 것이라며 업무의 잠정적 공백 상태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5개 나라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4일 BOA에 지난달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런 주요 자리의 공백 장기화에 모두 우려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2022년 상반기 한 반년간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이제 그 큰 전에 없던 현상인데 이 사이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 라는 문제가 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 특사와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역할을 해주었다며 이제 그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할 창구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조사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은 특별보고관이 주도해 한국 정부의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올해는 이런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재임 시절 이정훈 당시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 노력을 공동으로 펼쳤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런 공조 노력이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에 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은 북한인권 우선에 대한 철수를 반영한다며 예전에 북한 인권이 가졌던 높은 우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situation is a reflection of withdrawal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nt.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가치를 동맹들과 공유하겠다는 결의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이런 일관적인 대북 인권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3월 대선 후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반드시 북한인권 특사와 대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즉 5일 지난 1일 발생한 탈북민 동부전선 월북 사건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월북 장면이 폐쇄 회로 TV에 수차례 잡혔는데도 이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으로 월북한 탈북민 A씨가 군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일반 전초 GOP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단이 5일 발표한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월북 당일이던 1일 오후 12시 51분쯤 강원도 고성 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군의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당시 민통초소 관리 중대 상황실에서 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미상 인원의 모습을 CCTV로 최초 식별해 경고 방송을 했다며 미상 인원은 이를 듣고 마을 방향으로 이동한 게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영상에 찍힌 모습을 근거로 월북자의 신원을 2020년 11월 철책을 넘어 한국에 망명한 탈북민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A씨가 경고방송을 들은 뒤 민통초소를 우회해 GOP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A씨가 이동 경로로 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엔 CCTV 카메라 등 한국군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1일 오후 6시 36분 GOP 철책을 넘은 A씨를 오후 9시 17분쯤 한국 측 비무장지대에서 포착했습니다. A씨는 이후 오후 10시 49분쯤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다시 포착된 뒤 2일 0시 48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조사에선 2일 0시 43분쯤 열상 감시장비에 북한 측 미상인원 4명의 움직임이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북한군이 A씨를 데려간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지만 합참은 4분 뒤 A씨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북 직후 A씨의 신병을 북한군이 인수했다는 추정을 부인한 겁니다. A씨가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은 한국군이 일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3대에 총 5회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영상 감시병이 이를 실시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녹화 영상을 재생할 때도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어 월책 장면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책 과정에선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등과 경고음도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대장 등 6명의 초동 조치조는 철책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조영수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입니다. 초동 조치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 점검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 1년 만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사건에 미국 내 탈북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과 차별이 심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잘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착의 장점으로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탈북민이 1년 만에 최전방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연방정부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는 갈렙 조 씨입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고민이 컸을 거라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노력했더라면 지금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기회들이 많았을 텐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갔구나라는 데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분명한 거는 아마 가신 분들의 대부분이 몇 달 내로 후회할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은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이 생활고를 겪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최소 30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탈북민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도착하고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도 4일 VOA에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물론 그 육체적인 힘듦도 상당해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빡세게 한국 사회처럼 일을 안 해봤거든요. 최근의 사람들이. 왜냐면 뭐 공장 다 뭐 문 닫았지, 뭐 공장 나가도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라는 게 별로 그렇게 경쟁 의식이나 치열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슬슬슬 일한다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김두현 씨는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자유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육체적 고단함이 먼저 밀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조언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경우 미국 사회에 다시 정착하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체감하는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제임스 리 씨입니다. 만약 두 초이스를 다 살아봤다면 미국 사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일단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심해요. 거기는요. 가령 예를 내가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급이 낮아요. 그거 항의하면 너 그렇게 하면 나가라 그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탈북민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핵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셉 한 론스타 대학 교수는 4일 VOA에 한국의 경우 탈북민들에게 정착금을 주고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차별을 덜 겪는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정착 제도에 대해서는 뭐가 많잖아요. 정착금도 있고 그 대학 가면 뭐 특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점이 많지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탈북자들 개별적으로 보면 끼는 그러니까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랭귀지 문제죠. 워낙 미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 봐도 이게 차별이라는 걸 느끼고 기분이 대단히 나빠질 수 있잖아요. 한 교수는 학자인 자신에게 있어 미국은 한국보다 기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물리학 박사를 받고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미국은 대학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교수 자리도 많거든요. 그리고 연구원도 자리가 많고 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기가 없죠. 거의 없는데 미국은 제 주변에도 저랑 코어하고 이런 분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2014년 탈북해 미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도 미국 생활의 장점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로 갈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선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경향이 많이 부족해요. 김마태 씨는 주변의 한국인들이 본인에게 직장을 소개시켜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줘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며 자신도 이제 미국에 뒤늦게 온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렙 조 씨도 한국과 미국 중 탈북민에게 어떤 곳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탈북민에 대한 그것 또한 특별한 대우나 또 특별한 또 차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주거지원금이나 일자리 찾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길게 보면 더 오히려 좋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워낙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두고 봤을 때 이제 자신의 능력이 포텐셜이 좀 더 나오는 방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현재 224명입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소규모 사업 2건 외에 다른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이어가며 외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 재난관리사무국은 4일 지난해 3월 이후 새로운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국 대변인은 올해 대북 지원 현황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에 각각 25만 유로씩 총 50만 유로, 미화로 58만 8천 달러 상당의 소규모 프로젝트 2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은 없다며 다만 국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구호 긴급기금에 EU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인도지원 재난관리사무국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5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당시 사무국 대변인은 VOA에 북한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4일 현재 대북 인도 지원 목적으로 승인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유진벨 재단의 결핵치료 등 6건은 새로운 제재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기간 내에 대북 지원 물자를 전달하지 못해 면제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물품 제조와 배송 관련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이들 기구와 지원단체들은 대북 코로나 대응부터 식량 안보, 영양 보건, 식수, 위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관련 물자를 반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저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1차적 책임이 자원을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북한 정권에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촉진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support efforts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are involved in efforts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in North Korea. This is most evident, I would say, in our ongoing work to expedite approvals in the UN 1718 Committee.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인도적 구호품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지속적 노력이 여기에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퇴치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구호단체 대표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크게 늘었을 북한의 보건과 영양, 기타 주요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월 5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기인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함에 있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기로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 특별교서는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956년 10월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의 대이집트 공격에 맞서 아랍 국가를 강력히 지지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원조를 구하는 중동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1월 5일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1월 5일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든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페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페어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공화당의 뉴욕 주지사 토머스 듀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페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 페어딜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페어딜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게 됩니다.